안녕하세요. 두일중학교 친구들 국어 B 시간입니다. 2주 전 방학을 시작했었는데 짧은 방학이 장마와 함께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고 이제 개학을 하려고 하니 코로나 확산이라는 복병이 또 굉장히 좀 우리를 우울하게 해서 좀 안타까운데 조급한 마음이지만 하루빨리 상황이 진정이 되고 학교에서 여러분 만나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가져봅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지난 1학기 때는 짤막짤막한 글들을 한 편 한 편씩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 첫날 이제 들고 온 책은 데미안이라고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의 유명한 장편 소설입니다. 이렇게 좀 분량이 꽤 되는데 요거를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려고 가져왔어요. 주인공 싱클레어가 데미안이라는 친구와 만나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 또 데미안이라는 친구와 만나면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성장 소설이기도 합니다. 첫날 다 읽어줄 수는 없고 오늘 첫 챕터까지만 읽어볼 텐데 차례 중에서 2개의 세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원작 데미안을 청소년이나 어린 소년, 소녀의 시각에 조금 어울리게 좀 쉽게 편집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10살 무렵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다. 당시를 생각하면 먼저 갖가지 냄새가 떠오르고 곧이어 가슴은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가득 차오른 슬픔은 떨림으로 내 온몸을 흔들어 놓고야 만다. 어두운 골목과 불을 켠 집들, 탑, 시계 소리와 떠오르는 얼굴,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에 기분 좋은 방, 유령이 나올 듯한 공포가 가득한 방, 따뜻한 벽난로와 집토끼와 하녀들한테서 풍기는 냄새, 그리고 가정상비약과 말린 과일 냄새. 이곳에 사는 2개의 서로 다른 세계가 뒤섞여 돌아가고 있었으며 이 2세계의 극으로부터 낮과 밤이 찾아왔다. 하나의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아버지와 어머니 2사람만으로 이루어진 좁은 세계였다. 그 세계는 너무도 익숙했다. 그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였고 친밀한 사랑과 엄격함이었으며 모범과 가르침이었다. 여기에는 부드러움과 밝고 명랑함, 맑고 깨끗함, 온화하고 다정한 말씨, 그리고 근면함과 올바른 예절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침마다 찬송가를 부르는 곳도 여기였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도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이곳에는 밝은 미래로 향하는 올바른 길이 있었다.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참회, 용서와 선의, 사랑과 존경, 예수님의 말씀과 지혜가 그 안에 깃들어 있었다. 순결하고 이상적인 삶을 원한다면 나는 어김없이 그 세계 속에 있어야만 했다. 반면 또 하나의 세계가 이미 우리 집 한가운데서 시작되었는데 부모님이 포함된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냄새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약속하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달랐다. 이 세계에는 하녀와 직공들, 유령 이야기와 온갖 추악한 소문들이 섞여 있었다. 소와 돼지를 죽이는 도살장, 감옥, 주정뱅이와 욕설을 퍼붓는 여자들과 살인이라든지 자살 따위에 무서우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들이 있었다.
가까운 골목이나 이웃집 등 내 주위의 곳곳에서 온갖 몸서리 쳐지면서도 매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으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우리 집만은 예외였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었다. 우리 집에 평화와 질서와 휴식이 있고 의무와 양심,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소란스럽고 폭력적인 것들로부터 겨우 한 발짝만 뛰어넘으면 어머니의 품으로 피할 수 있다는 것도 근사했다. 그러나 기이한 것은 이 두 개의 세계가 서로 어울려 함께 흘러간다는 사실이었다. 예를 들면 하녀인 리나는 저녁 기도 시간이면 깨끗하게 손질한 앞치마를 입고 맑은 목소리로 찬송가를 불렀다. 그럴 때면 리나는 오롯이 우리 부모님의 세계에 속했다. 그러나 헛간 구석 아무 곳에나 걸터 앉아 머리가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나 이웃 아낙네들과 말다툼을 할 때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다른 세계에 속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지만 나의 경우는 더했다. 물론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해 있었고 내 부모님의 건실한 아들이었다. 그러나 눈과 귀를 살짝 돌리기만 해도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하는 것들이 어디에나 있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과 불안을 느끼면서도 나는 이 두 번째 세계로 발을 옮겨놓고는 했다. 때에 따라서는 이 금지된 세계에 있는 것이 즐겁기도 했으며 밝은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인생의 목표가 나의 부모님처럼 건강하고 질서 있게 사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했다. 그러나 그곳까지에 이르는 길은 멀었다. 학교에선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시험도 치러야 했다. 더구나 그 옆으로는 항상 두 번째 어두운 세계가 도사리고 있었으므로 바른 길을 가던 중에 어두운 세계로 발을 디디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책에는 실제 그렇게 된 친구들의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나는 그런 이야기를 열심히 읽었다. 그런 이야기는 거의 언제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으로 끝났다. 그런 결말을 읽을 때면 나는 속으로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다. 누나들은 부모님처럼 밝은 세계에 속했다. 늘 부모님 곁에 머물며 착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물론 하나하나 따지자면 단점이나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결점은 아니었고 어두운 두 번째 세계와 훨씬 가까이에 있던 나하고는 달랐다. 나에게 누나들은 부모님과 다름없는 존경의 대상이었으며 누나들을 모욕하는 것은 곧 부모님의 권위와 선을 모욕하는 것과 같았다. 그 무렵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는데 같은 반인 시장 아들, 살림 감독관 아들과 친하게 지냈다. 두 아이는 거칠긴 했지만 밝은 세계에 속해 있었다. 나는 공립초등학교에 다니는 가난한 아이들과도 친하게 지냈는데 그중 한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내가 갓 10살을 넘겼을 무렵 어느 한가한 오후였다. 나는 이웃집에 사는 가난한 아이 둘과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다리 위를 지날 때 어떤 큰 아이 하나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 아이는 양복점 아들로 공립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나이는 13살이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주정뱅이로 그의 식구들 모두 나쁜 소문 속의 주인공들이었다. 나는 프란츠 크로모라는 그 아이를 내심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아이와 마주치자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어떡하지? 크로모는 어른처럼 보이려고 젊은 직공들의 걸음걸이와 딱딱한 말투를 흉내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곧 크로모의 명령에 따라 다리 아래로 걸어 내려갔다. 아치형의 다리 아래를 천천히 흐르는 좁다란 강변은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 그리고 녹슨 철사줄 따위로 지저분했다. 우리는 크로모가 시키는 대로 쓰레기를 뒤져 쓸만한 것들을 찾아 그에게 바쳤다. 크로모는 우리가 건네준 물건에서 쓸만한 것은 주머니에 골라넣고 나머지는 강물 속으로 던졌다. 크로모가 주머니에 넣은 것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납덩이나 노쇠 아니면 주석으로 만든 물건들이었다.
나는 크로모와 함께 있는 것이 몹시 불안했다. 아버지에게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야단을 맞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 그가 나를 다른 두 아이와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기뻤다. 그는 명령하고 우리는 복종했다. 그와는 처음으로 같이 있는 것이었는데도 마치 오래 해오던 일이라 여겨졌다. 우리는 다 같이 강변의 흙바닥에 앉았다. 크로머는 앉은 채로 강물에 침을 뱉었는데 내 눈에는 그 모습이 퍽 어른스러워 보였다. 이새로 침을 뱉어 목표물에 정확히 맞히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곧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자기가 저지른 못된 장난을 마치 영웅담인 것처럼 뽐내며 이야기했다. 나는 잠자코 듣기만 하다가 갑자기 걱정이 되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크로모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염려스러웠다. 두 아이는 어느새 크로모 편이 되었다. 그들 사이에서 나는 이방인이었다. 그들은 내 옷차림이나 태도를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견디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난 물방앗간 옆에 있는 과수원에 몰래 들어가 친구랑 사과 한 자루를 훔친 적이 있어. 그것도 제일 값나가는 좋은 품종으로 말이야. 나는 아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 정도의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은 내게 문제도 아니었다. 나는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믿지 않을까봐 걱정되어 덧붙여 말했다. 친구가 사과를 따서 내게 던지면 나는 그걸 자루에 담았지. 얼마나 많이 담았는지 나중에 둘이서 들 수도 없을 정도였어. 할 수 없이 반씩 나눠 2번에 걸쳐 들고 왔다니까? 나는 스스로 꾸며낸 이야기에 빠져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이야기를 마친 나는 아이들이 박수라도 칠 줄 알았다. 그러나 두 친구는 잠자코 크로머의 눈치만 살폈다. 크로머는 눈을 내리깔고서 내 얼굴을 흘낏 바라보았다. 지금 네가 한 말 정말이야? 정말이고 말고? 분명히 그랬단 말이지? 정말이라니까? 똑 부러지게 말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불안해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맹세할 수 있으면 하느님께 맹세라고 외쳐봐. 크로모가 내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래 좋아. 하느님께 맹세? 그럼 됐어. 크로모가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을 때 나는 너무도 기뻤다. 그래서 다리 위로 올라오자마자 먼저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거 없잖아. 우린 방향도 같은데. 크로머가 희죽 웃으며 말했다. 나는 감히 크로머를 앞질러서 뛰어갈 수가 없었다. 마침내 집에 이르러 대문과 묵직한 구리 손잡이, 창문에 비친 햇살과 어머니 방의 커튼이 보이자 나는 비로소 안심이 되어 한숨을 내쉬었다. 와, 평화로운 세계로 돌아왔구나. 내가 재빨리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크로머가 문을 밀치며 앞마당으로 따라 들어왔다. 그러고는 내 팔을 부여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두르지 마. 잠깐이면 돼. 내 팔을 잡은 크로머의 손은 무쇠처럼 단단하고 거칠었다. 왜 이러는 거지? 나를 때리기라도 하려는 건가? 소리를 지른다면 나를 도와주러 누가 달려올지 생각해 보았다. 그렇지만 나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크로모에게 물었다. 왜 이러는 거야?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난 어서 들어가야 해. 잠깐이면 된다니까. 너 혹시 물방앗간역 과수원이 누구네 건지 알아? 물방앗간 주인 거겠지 뭐. 그때 크로모가 팔로 내 목을 휘감아 잡아당겼다. 바로 눈앞에 소름이 끼치도록 악의에 찬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얼굴이 보였다. 과수원 주인한테서 사과를 도둑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 훔친 녀석을 알려주면 주인이 내게 2마르크를 주겠다고 했거든. 설마 날 이르진 않겠지? 크로모의 양심을 믿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므로 배반 따위는 죄악에 속하지도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난 가난해. 너처럼 돈 많은 아버지도 없고 말이야. 2마르크를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순 없어. 잘하면 2마르크보다 더 줄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크로머는 소리를 내 웃으며 내 팔을 놓아주었다. 크로머는 날 고발하겠지? 그럼 난 도둑놈이 되는 거야. 마침내 아버지도 그걸 알게 될 테고.
나는 온갖 두려운 생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 하느님께 맹세까지 했으니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거야. 어쩌다 그런 말까지 한 거지. 나는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서둘러 호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주머니에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문득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낡은 은시계가 생각났다. 나는 주머니에서 재빨리 은시계를 끄집어내어 크로머에게 건네주었다. 크로머, 자 여기 내 은시계를 줄 테니 제발 이르지 마. 고장이 나긴 했지만 최고급품이라 고치면 아직 쓸만할 거야. 그러자 크로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커다란 손으로 시계를 받아들었다. 뭐? 이깟 고장난 시계는 하나 받고 떨어지란 얘기야? 치, 너나 고쳐 쓰시지? 크로머, 제발, 정말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 제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다 좋아. 내가 지금부터 누구한테 갈진 너도 잘 알 거야. 잘 아는 경찰관이 있거든. 크로머의 말에 놀란 나는 그의 소매를 붙잡고 늘어졌다. 그가 떠난 다음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머에게 순진한 싱클레어가 자기가 놓은 덫에 스스로 덜미가 잡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자, 다음 시간에 뒷이야기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